노을에 물든 서쪽을 보다 든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요즘 들어 든다는 말이 진실로 좋다. 진실한 사람이 좋은 것처럼 좋다. 눈으로 든다는 말보다 마음으로 든다는 말이 좋고, 단풍 든다는 말이 시퍼런 진실이란 말이 좋은 것처럼 좋다. 노을에 물든 것처럼 좋다. 오래된 나무를 보다 진실이란 말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요즘 들어 진실이란 말이 진실로 좋다. 정이 든다는 말이 좋은 것처럼 좋다. 진실을 안다는 말보다 진실하게 산다는 말이 좋고, 절망해봐야 진실한 삶을 안다는 말이 산에 든다는 말이 좋은 것처럼 좋다. 나무 그늘에 든 것처럼 좋다. 나는 세상에 든 것이 좋아 진실을 무릎 위에 길게 뉘었다. 천양의 시집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에서 진실로 좋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을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한유주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만보 같은 한유주입니다. 네, 잠만보요? 네. 잠을 좀 많이 주무시나 보요. 네, 잠이 인생에서 많이 소중하고요. 네. 그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네. 얼마 전에 만렙을 찍었는데 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잠만보여서 정해봤어요. 좋습니다. 잠만보 한유주 소설가님은요, 2003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서 등단하셨고요. 소설집 달로, 얼음의 책, 나의 왼손은 왕, 오른손은 왕의 필경사, 그리고 장편소설 불가능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소설집 연대기를 출간하셨습니다. 책 출간 뒤에 근황이 어떠신지요? 책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일들로 너무 바빠서 책을 그냥 증정본들을 쌓아놓고 그러고만 있었어요. 지금 사실 이제 강의도 하고 계시고, 네. 그 출판사 네. 있죠? 네. 올리포 프레스요? 네.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번역도 하시고. 번역은 그만뒀고요. 네. 번역은 그만두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루의 시간 안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잠이 많은 사람이 살기가 되게 힘드네요. 제가 바쁜 거는 다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 때문에 바쁜 건 별로 없고요. 주변에 지금 친구들이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 고양이들을 기르게 돼서 그 고양이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어쩐지 조금 잠을 좀 덜 주무셨는지 고양이 돌보시느라고 좀 헬스케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오늘은 좀 바쁘게 있다가 오기도 했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 증정본 빨리 또 발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네. 지금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뭐 주소도 일일이 알아야 되고. 그렇죠. 좀 번거롭죠. 네, 그러네요. 요번 한유주님의 연대기를 좀 늦게 받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대기에는 8편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실제로 연대기라는 제목의 소설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표제작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소설집 제목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소설집 제목을 정하지를 못해서 담당 편집자님하고 상의하는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찢어야 한다는 단편이 있는데 네. 그걸로 할까 아니면은 뭔가 그 짖는 소리 의성어를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게 오랜만에 단편집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연대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살면서 뭔가 연대하거나 연대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기록 같은 느낌도 저한테는 있어서 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연대기라고 해놓고 보니까 제가 되게 오래 산 것도 아니고 또 막 그 연대라는 단어를 내가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책이 인쇄에 넘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주변 반응은 좀 어떤가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일단 별로 읽은 친구들이 없고요. 네. 다들 첫 단편만 좀 읽었는데 그게 우리 이야기여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니냐고 물어본 친구들은 좀 있었고 다른 반응들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그 소설집 하면 을에 있는 작품 맨 뒤에 있는 해설, 그다음에 작가의 말도 이제 빠져 있잖아요. 네. 이 책을 가볍게 마무리하신 의도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 단편이 작가의 말 역할을 조금 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죠. 중원본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하자 하고 편집자님을 설득을 했죠. 네. 오케이 사인이 났군요. 네, 근데 연대기는 출판사 안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출판사 안에서 약간 걱정이 좀 있으셨나 봐요.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네, 저는 아스날 팬인데 아스날 연대기로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 개인적으로 이번 소설집은 그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인물들의 이렇게 이름들이 이제 거의 익명으로 구분 없이 나오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보다는 선이 굵은 사건보다는 인물들의 생각과 발화, 사유로 이어지는 이 한유주 스타일은 남아있긴 남아있대 인물들의 실루엣과 동선이 전보다는 좀 약간 더 선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이런 변화의 과정과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더 사회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학생이었고 네. 물론 그때도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 같은 게 있긴 했지만 네. 이게 30대가 넘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미 한참 전부터 그랬고 그래서 네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좀 더 구체적인 외피를 입게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몰랐던 것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쓰는 인물들한테도 영향이 좀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또 다음 소설집은 또 더 변화되고 더 생동감 있는 모습을 또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든 바뀌겠죠. 네. 소설집 가장 처음에 실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해 여름 우리는 네. 이 같은 작업실을 공유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 2015년에 20대였고 그 IMF에 대한 기억이 있고 또 습관처럼 자살을 이야기하는 각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네 사람. 왠지 이 네 사람의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인물들이 작가님이 펼쳐 보이는 세대론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나이를 먹고 오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일단 IMF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20대 30대 초반 시절에 이제 다들 어렵다고 하고 다들 힘들다고 하고 주변에 비슷비슷한 나이대 애들이 이제 저도 약간 비슷했고
희망 막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늘 좌절과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물론 제 소설에 나온 등장인물들이 고스란히 그 제 친구들과 똑같이 일치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네. 제가 많이 가공을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이거 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 친구들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네. 네, 공동체 같은 느낌도 있고 다들 개성도 특출나서 다 다른 일들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의 한탄 무슨 아니면 때로는 뭐가 있을까?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썼던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또 한탄이라는 소설도 또 여기, 네, 여기 들어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 겹치네요. 네. 또 다른 작품 식물의 이름이라는 단편 있잖아요. 네. 그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식물들을 보살펴주는 여자가 네. 등장해서 이제 누군가의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이 카드 사용료와 보험료가 체납된 이 경제적으로 매우 쫓기는 그 집주인 한은정. 네. 근데 그 소설 끝에 가면은 결국 그 식물을 돌봐주는 나가 그 한은정이다 하는 이런 어떤 반전적인 이거 스포일러인가요? 하여튼간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는 그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기를 그만둔 이름을 붙여줄 시간도 없이 이름을 불러줄 시간도 없이 사라진 어떤 존재성에 관한 실존에 대한 희구 어떤 이런 소설집의 키워드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글이다. 그래서 네. 작가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좀 여러 가지가 충돌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식물을 부탁받아서 2주 정도 물을 줘야 됐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식물 이름이 시클라멘이었는데 저는 시클라멘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 식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몰라서 엄청나게 정보를 찾고 물어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열심히 2주 동안 물을 줬거든요. 네. 일단 그게 너무 저한테는 이상하게 큰 경험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장편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항상 여성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전부터 그 뭐랄까 여성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그 많지가 않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 네. 그래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또 여성이 여성에게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관계들을 좀 쓰고 싶었던 게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시클라멘은 2주 뒤에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나요? 아니면 건강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그 뒤로 제가 돌봤던 기간이 문제가 돼서 나쁘게 되진 않았는지 약간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는데 네. 어떻게 그 뒤로도 주변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사무실 아예 식물 같은 걸 좀 많이 들여놓는 편이신가요? 그 뒤로는 조금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다행이네. 그 전에는 전혀 안 길렀는데 지금은 화분 한 두세 개? 두세 개? 돌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다른 단편 왼쪽의 오른쪽 오른쪽의 왼쪽의 경우 이 작품은 그 사회적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느껴진 작품인데요. 네. 어떤 데이트 폭력,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 어떤 이런 큰 주제를 떠올리게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제랄까? 그런 것을 아주 짧은 순간 안에 집약적으로 넣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일단은 있었고 그게 13초 정도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찰나의 순간? 네. 1초, 2초, 3초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고 제가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 네. 주마등처럼 뭐가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크게 자각한 건 아닌데 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게 좀 있어서 네. 네,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이 그 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쓰여졌다면 다른 작품 있죠.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 네. 뭐 제목에서 벌써 느껴지는 바와 같이 그 미술 수업에서 우연히 알게 된 소설가 너를 쫓는 그 스토커라 불러도 무방한 나의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반대적 성격의 작품이 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유독 네.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약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네네. 제가 그러니까 당하는 쪽이었는데 그렇겠죠. 네. 그 스토킹을 사전을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런 정의가 나와서 일단 제목으로 써보려고 했고 이것도 실제 경험이 많이 가공이 됐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의 성별은 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성별은 네. 남성인지 여성인지 약간 모르게 남성처럼 네. 보이다가 마지막에 여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그래도 남성일 수도 있게 써봤던 것 같아요. 역시 여성의 범죄라는 왜 여기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성의 범죄라는 맥락에서 네. 그리고 이해해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스토킹이라는 행위 자체를 왜 이해해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시도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맨 마지막에 실린 세 편의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한탄, 낯선 장소에 세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지져야 한다. 봅니까? 이거 연작 소설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종의 뭐 피카레스크 구성이라고도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제 한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다음 작품의 제목이 된다든지 어떤 네. 이런 연관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자들이 이 세 작품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읽으면 훨씬 재미있다. 어떤 이런 팁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걸 제가 팁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한탄은 사실 조금 시간이 된 작품이고요. 네. 이 두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쓴 것들인데 그 동일 선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써야 되는데 네. 잘 쓰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럼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사실은 벗어난 건 아닌데 지금도 네. 그 상태 자체를 글로 쓴다. 그걸 소설화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고 뒤에 두 작품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그랬고 뒤에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씩 벗어나면서 일단 시작을 하자.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 쓰는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한다. 그걸 처음부터 다시 지져야 한다라는 말로 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지져야 한다는 제가 되게 사랑했고 오래 길렀던 개가 있는데 네. 그 개의 언어로 말해보고 싶어서 그 개의 언어를 모르고 그 개와 대화를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지즘이라는 걸 쓰기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한탄이라는 소설 보면은 그 한 문장도 쓸 수 없다. 어떤 이런 표현들, 그 절망에 빠진 그 작가의 마음이 진짜 절절히 느껴지는데 이 작품집을 묶으면서 다시 볼 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더 잘 쓸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다음에는 많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고치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자들이 소설가가 주인공인데 소설가가 더더욱 그러니까 주인공인 것도 별로인데 걔가 글을 못 쓴다 그러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걱정이었죠. 네. 제가 한탄을 보면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포스트잇을 많이 붙여놨는데 같은 직업을 공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대목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돌아가면 글을 써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쓰고 싶다. 그러나 써지지 않는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을 쓰고 싶다. 그 글의 제목은 파단면이 될 것이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심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참 멀어지기가 힘드네요. 나와 결별하기가. 그렇죠. 이게 결별의 과정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한효주 소설하면 감정이 휘발된 창백한 텍스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한효주 작가님께 영향을 준 작가가 있다면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네. 네. 보통 네. 어떤 작가분들 대답을 하세요? 때에 따라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럴 텐데.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영향을 사실은 누구에게나 받는 거여서 딱 한두 사람으로 특정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요새 되게 재밌게 읽은 책으로는 알리 스미스의 가을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게 읽었어요. 네. 네, 그거랑 하야시 오미코의 방랑기라는 책을 또 재밌게 읽었고 요새 최근에 이제 그 두 작품을 인상 깊게 읽었고요. 너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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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스미스의 가을과 하야시 오미코의 방랑기. 네. 최근에 한효주 작가가 인상적으로 읽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읽으면
한효주 소설가는 여행 혹은 해외 체류를 굉장히 좋아하고 경험도 많지 않을까 어떤 이런 인상을 받게 됐는데 해외 다녀본 도시 중에서 어떤 도시가 좀 개인적으로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네, 저 운이 좋았는지 최근에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일들이 좀 많았는데 네. 다 좋았죠. 다 좋았고 프랑스에는 제가 아주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서 네. 그 뭐 돈의 절반 정도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어학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예, 집도 없고 막 그런 그래서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이걸 어머. 걱정하고 막 그럴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기보다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한 도시라서 파리가 기억이 좀 남고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또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를 딱 꼽기는 각 도시마다. 어렵네요. 네. 예. 그 소설을 쓰시면서 이제 요즘엔 안 하신다고 했지만 한때는 분명히 번역을 했고 네. 앞으로 또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출판사 네. 또 운영을 하고 또 출강도 하시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글쓰기겠죠. 네. 근데 글쓰기보다는 저는 독서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글쓰기도 되게 소중하고 그런데 이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벌어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독서는 직업과 관련 없이 언제나 늘 즐겁게 질투에 차서 때로는 감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그게 제일 소중한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썼는데 내가 왜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줄을 써야 된다. 네, 장편 불가능한 동화는 이제 미국에 번역 출간이 돼서 많이 소개되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미국 서점에 놓인 본인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좀 느낌이 색다를 것 같아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약간 좀 더 묘사를 해주세요. 설명을. 이게 책이 나오고 그 미국 쪽에서는 책이 나오면 홍보를 꼭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때 사정이 돼서 미국에 가서 그 출판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낭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서점에 가서 남몰래 찾아봤죠. 그 사람들 내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는데 내 책을 찾는다는 눈치를 안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제 책을 찾아봤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이걸 읽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슬쩍 뺏어서 중앙에다 놓고 나가거나 뭐 그런. 그건 안 하고 샀어요. 한 건 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한 건 사봤죠. 네. 예. 좋습니다. 그 뭐 특별한 독자 이렇게 영어로 된 팬레터를 받거나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리뷰 정도는 받아봤는데 네, 그거랑 뭐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온 사람은 아무튼 없었던 것 같고 네, 리뷰 같은 거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책을 낸 지 얼마 안 되신 분께 여쭤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머릿속에 다음 책에 대한 출간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실제로 거의 아무것도 안 했던 지난 몇 년 동안 밀린 것들이 좀 있어서 원고들이 있어서 그걸 빨리 털고 싶은 이 책 연대기 실린 마지막 작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해서 연결되는 뭔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운영하시는 출판사 올리포 프레스 그 근간 소개도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거의 개점 휴업이긴 했는데 그 조르주 베렉의 첫 소설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 번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공들여서 작업을 하고 계시고 저랑 주변 편집자 친구들이 책으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는지 한효주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대신 썩어가고 있었다. 누군가가 시장에서 토마토와 살구를 사다 냉장고에 두었다. 한두 개 남아있던 토마토에 곰팡이가 피었다. 우리는 그것이 썩은 토마토인지 썩지 않은 토마토인지 의견을 교환했다. 손톱만큼이라도 썩었다면 썩은 것인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다면 썩지 않은 것인가? 이미 썩어 도려내진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썩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썩은 것인가? 어째서 우리는 토마토가 아닌가? 어째서 우리의 썩은 부분은 도려낼 수 없는가? 네.
이게 이번 연대기에 실린 첫 작품 그의 여름 우리 눈에 네. 나오는 부분이죠. 네. 예.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네, 이때 약간 제가 꽂혀 있었던 게 이때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 난다고 막 난리가 났었을 텐데 네. 그 뭐 예를 들면 여기 책에도 썼지만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그 안에 개인들이 처해 있는 정말 다양하고 층위도 다르고 막 이런 경험들이 그냥 국가부도 사태 네.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토마토가 실제로 냉장고에서 썩어가고 있었는데 예, 그거를 도려내서 먹으면서 네. 우리의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체를 이루는지 그리고 우리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갈아 끼워질 수 있는지 도려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 자체는 어떤 부분들인지 더 큰 층위에 속하는 전체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훨씬 깊어졌어요, 저는.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약간 바람이 불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 말소리도 좀 들리는데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버스 타는 소리입니다. 생활의 소리. 네. 그냥 이런 소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얼핏 그 던지는 들려오는 누군가의 대화 소리 뭐 이런 거 아니면 균일하게 찍히는 카드 태그 소리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스에 올라타고 내리는 그 소리를 네. 버스 안에서 녹음하신 건가요? 저도 카드를 태그를 했고요. 저도 올라탔고요. 저도 달렸고요. 네. 마을버스인가요? 아니면? 마을버스. 네. 역시. 이 마을버스가 마포 16번인데 네. 이 버스가 마을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강변북로를 잠깐 타요. 그러니까 보통 마을버스는 강변북로를 안 타잖아요. 네. 근데 아주 짧은 순간 타긴 타는데 네. 그때마다 응원을 하게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스예요. 서울에서. 마포 16.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에게 소중한 3가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친구들하고 친구들의 고양이들 그리고 친구들의 고양이들의 잠입니다. 친구들, 고양이들 그리고 친구들과 고양이들의 잠. 네. 좋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해 주시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이 녹음실에 와본 것 같아요. 내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한유주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청색종이 대표 김태영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 소개는 간단합니다. 네. 시를 쓰고 지금은 또 책을 또 만들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네, 김태영 시인은 1992년 현대시세계로 등단한 시인이고요. 로큰롤 헤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로큰롤 헤븐. 네, 네. 그다음에 코끼리 주파수. 네, 네. 그다음에 산문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그다음에 네. 아름다움에 병든 자라는 산문집.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산문집인데요. 지금 시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이 청색종이라는 이 출판사도 있고
서점이 또 같이 있는 형태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그 수식어에 제가 잠깐 땀이 좀 삐질삐질 나는데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청색종이라는 이름으로 그 책방과 출판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 쓰기는 조금 게으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김태형 시인의 시도 굉장히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산문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름이 없는 너를 부를 수 없는 나는 굉장히 멋있는 산문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제목이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너무 힘들죠. 이름이 없는 너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아름다움에 병든 자는 제가 또 오프닝으로 한번 읽은 적도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먼저 김태형 시인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연대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의 타자기를 만지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해본 것이라고는 교실에서 받아쓰기를 하거나 숙제를 한 것 외에 별로 없네요. 그래서 타자기를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자기는 누구도 내게 강요하지 않은 도구였지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듯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격렬하게 뛰는 그런 박동소리. 그게 들을 수 없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말하지 못했으니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었겠지요. 누군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언어로는 진실에 가까이 닿을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시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의 말이 아닐까요? 최초의 말은 다른 말을 기다리기 위한 침묵 속에서 발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난 뒤의 어둠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서 타인을 기다려봅니다. 시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기다리는 일인가 봅니다. 뒤돌아보니 몇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김태형 시인님의 이 낭송에 또 낭송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주 독특한 네. 그 목소리 톤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제 목소리가 안 나오나.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니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누나의 타자기에서 이 시인으로서의 첫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 삶의 전반이 저뿐만 아니라 이 사회라는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네. 자발적이기보다는 그 강제된 규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게 항상 숙제였고 과제였는데 그런 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타자기라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만의 목소리로 찍혀 나오는 게 아닌가. 거기에 재미를 좀 느껴서 글쓰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 여행도 이제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몽골과 인도. 네, 뭐 그뿐이에요. 제가 산문집 3권 중에서 2권이 이제 인도와 몽골을 배경으로 한 여행기인데, 네. 그래서 혹자들은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신 걸로 알아요. 저는 그 좀 매우 소심한 성격이라서요. 혼자 여행을 거의 못 하고요. 네. 남들 가는 것 겨우 따라서 다니는 그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충격을 받았는지 짧은 기간의 여행이었는데도 이제 2권의 산문집을 묶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길어 건져 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정말 어디 다녀본 경험이 많지 않은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새로움에 대한 충격이 더 강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낯선 것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익숙해져서 그 낯설미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정말 초짜들 어디 잘 다니지도 못하는 소심한 사람들이 낯선 것을 부딪혔을 때 그 감성적 충격이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문장으로 옮겨놓지 않았을까. 네. 청색종이 이 시인으로서 그 서점을 열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제가 뭐 서점을 꿈꾸거나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네. 책방 주인이 되어야지.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은퇴 후에 작은 책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못했고 먼저는 이제 책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많았어요. 네. 10대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보다가 이렇게 편집하고 나만의 책을 만드는 그런 꿈들을 좀 꾸었는데 그 이유는 전혀 다른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할까요? 네. 물질적 여건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덜렁 조그만 구석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방을 빌려서 네. 출판사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서울에서도 구하기 힘든 아주 저렴한 그런 공간을 하나 이제 얻어갖고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와중에 내가 만들고 싶은 책도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출판사를 겸해서 이제 책방을 동시에 시작을 했죠. 네. 그 전에 그 음식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 있고 네. 그 음식의 맛을 굉장히 이렇게 감별하면서 먹는 미식가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 김태형 시인을 전에도 자주 뵀는데 이분은 굉장한 그 책에 대한 미식가이면서 그 탐식가예요. 그래서 어떤 네. 책이 굉장히 맛있고 어떤 책은 어떤 결이 좋고 이런 거를 네. 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런 일을 하시게 됐군요. 예,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었어요. 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좀 구하기 힘든 책들을 좀 오래전부터 이제 구해서 보고는 했는데 책방을 하면서 보통 서점들은 신간들을 들여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여 형식이죠. 이제 총판에서 책을 사오거나 아니면 대여를 해서 이제 판매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을 다 책방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렇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그 새 책을 들여올 여건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책으로부터 놓여놔야겠다. 제가 가질 수 없는 책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다 그 책들을 제가 가질 수 없고 가져야 된다는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나날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 자신을 서서히 제 영혼이 이렇게 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책들 대체로 많이 안 보는 책들이죠. 한 번 보고. 그래서 저보다 더 이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렇죠. 책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이제 책 욕심은 좀 줄였고요. 네. 다만 요즘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제가 직접 손으로 또 책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수제본 시집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책에 대한 어떤 욕심을 스스로 만족하고 또 풀어내고 있습니다. 백석의 초판본 첫 시집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윤동주의 그 10주기 때 단 10부만 만들어졌던 그 초판본을 제가 가질 수가 없죠. 그 가질 수 없다는 욕망에 시달리기보다는 네. 제가 그 책을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네. 만들다 보니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책을 소유하는 욕심보다는 내 스스로 책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는데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제본 시선이라고 해갖고 백석의 네. 사슴, 네. 윤동주, 이상, 김소월, 정지용, 문정희 시집. 이렇게. 네, 한국 문학사상 스타들은 다 나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다 작고하신 시인들이신데 그 문정희 시인의 그 첫 시집, 문정희 시집을 또 제가 손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아우, 그럼 몇 부 정도 제작을 하시죠? 굉장히 소량이에요. 이제 100부에서 이제 300부 사이 정도. 그 읽었던 책을 이제
독자 혹은 소비자에게 건네줄 때 네네. 단지 책을 건네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억과 함께 애장품을 건네는 기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갖고 있던 책들을 고스란히 들고 와서 그냥 제 서재를 고스란히 공개한 거죠. 네. 꽤 좋은 책들도 있었고 구하기 힘든 책들도 있었고 그 책들에 대한 기억은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요. 네. 제 기억만이 아니라 그 책을 또 찾으시는 분의 기억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나온 신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어느 순간에 읽었던 그 책과 또 제가 그 책을 만났던 기억들이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우. 그게 바로 제가 제 책을 내놓은 네. 또 그 책방이라는 공간에서 내놓은 그런 의미가 그때 만들어져서 나름 꽤 기뻤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와 스토리 충돌 같은 것도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 서점의 그 청색종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위치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 네. 청색종이는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문장의 소리 정도를 들으시는 수준의 청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그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레동은 그 철공소가 꽤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70년대 이전까지는 이제 주택 단지였는데 그 이후 이제 그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이제 철공소 단지가 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철공업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양 산업이 되다가 빈 공간이 하나둘씩 나왔을 때 네. 그 예술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저희도 그 저렴한 그 임대료 때문에라도 이제 그 물레동에 그 책방과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물레역에서 그 한 네. 산책할 수 있는 거리에 있잖아요. 네, 지금은 또 더위도 물러나갔고 네. 설렁설렁 걸어오시면은 네. 뭐 금방 저희 책방을 좀 찾을 수 있을 네. 거예요. 그 근방에 또 볼거리, 또 마실거리, 먹을거리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렇죠. 그 먹을거리가 많다고 그렇게 선전하면 제가 또 물레동을 또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갤러리도 몇 군데가 있고요. 또 10월에는 물레동의 예술가들이 또 연합을 해서 또 소소한 또 축제를 또 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월 한 중순쯤에 그 소식을 좀 찾아서 오시면은 물레동의 예술가들과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책방도 물론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 청색종이 시작할 때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으셨나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지. 각오는 처참했죠. 예, 지금 뭐 출판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또 좋은 작가들을 보유한 큰 출판사들이 또 많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그 작은 출판사가 그 맡아야 할 역할들이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출판을 하면서 목적을 했던 거는 단 한 가지뿐이었어요. 출판의 다양성, 문학도 어떤 그 기준이 있다면 만약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작가들은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제가 보건대 작품의 수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몇몇 어떤 시각에 의해서 작품이 이제 선정되거나 배제되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문학의 다양성을 좀 훼손하는 일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들의 그 다양한 그 표현들을 이런 작은 출판사가 맡아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네. 그 청색종이에서 어떤 책들이 나왔었나요? 크게 뭐 아까 지금 수제본 시선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제가 아무래도 시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크게 벗어난 장르를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제가 뭐 자기 개발서류의 책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또 찾아서 읽지도 않고요. 제가 또 역사학도도 아니기 때문에 역사와 정치, 뭐 철학과 관련한 책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소소하게 그 시인들이 쓴 그런 산문집을 좀 중심으로 내려고 이제 목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중심을 좀 잡아 나가다가 이제 시집도 지금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젊은 소설가들의 그 첫 소설집들 네. 뭐 라유경, 뭐 안준원, 성혜나 등 이런
젊은 작가들의 책들도 지금 또 매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크게 이제 시선집, 수제본 시선, 그다음에 네. 동시선이 있고 산문선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엔솔로지도 가끔 내시고. 네, 엔솔로지는 지금 현재 이제 물레동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작업을 담아내는 그런 작업으로 올해 3번째 책이 곧 나오게 될 거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문학 쪽에서 보면은 거의 전 장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 초면은 또 이성혁 문학평론가의 네. 그 평론집도 한 권 나올 것이고, 그러시군요. 또 저희가 아동문학 전문도 아닌데 네. 또 어떻게 우연히 그 인연이 되었는지 벌써 동시집을 2권이나 냈고, 또 이번 가을에 조하연 동시를 쓰시는 분의 또 3번째 책이 나옵니다. 네. 저희가 동시집을 내면서 동시집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장르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책을 꽤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 여러 독자님들과 그 시인들의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출판사 서점을 병행하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네, 단지 서점이라는 곳이, 책방이라는 곳이 책을 팔고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책을 통해서 아까처럼 그 책과 이제 만나는 사람과의 이제 기억이 이 안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관계를 만들어 나가듯이 이제 단지 책을 중심으로만 하지 않고 그 책과 관련된 이제 강좌나 뭐 작가와의 만남 등등 그 여러 형태의 이제 행사들을 좀 꾸려오고 있었죠. 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문장의 소리 출연 지금 하셨는데 올해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청취자분들께 한번. 네, 올해 바라는 걸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책들이 네. 더 독자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직접 만든 책을 중심으로 또 책방에서 독자들과 또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색 종이 꼭 기억하시고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좀 체크 좀 자주 하시고 SNS에서도 충분히 검색이 가능하죠. 제 전화번호까지 공개돼 있을 정도로 완전히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찾아주세요. 네,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또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은 문의를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다음 주에 김태영 시인, 청색종이 대표님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무구함과 소보르를 출간하신 임지은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시집이 나온 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네. 2월 중순에 시집이 나오고, 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처음에 시집이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그냥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있는 책? 예, 그렇게 약간 무덤덤하게 다가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네, 그런 책이라는 물성 자체를 제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예, 점점 더 신기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신 건가요? 내가 책이 나왔구나. 이렇게? 네, 아무래도 그 사이에 읽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 여러 이렇게 낭독회나 이런 데도 다녀보고 하니까는, 예,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목에 눈길이 되게 갔는데요. 소보르라는 그런 단어가 제목에 딱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제목은 아무래도 시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제목에 이끌려서 그냥 시집을 사기도 하니까는 가장 중요한 걸 텐데, 네. 네, 저도 시집 제목을 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꼽아보겠다고 한 5-6개 정도를 네. 주변에 친구나 지인, 시인들한테 물어보곤 했었어요. 네, 근데 딱 하나로 모아지는 제목이 없더라고요. 표가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돼서 고민을 하다가 네, 편집 일을 오래 한 친구가 있고 또 김소연 시인하고 조금 아는 사이인데 네, 그분들이 무구함과 소보루는 어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저도 분명히 제가 쓴 시집 안에서 제목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딱 듣고 나서 아 이거는 그냥 단번에 이거다 싶어서 예, 한 번 그 들은 이후로는 번복 없이 그냥 계속 밀고 나갔던 제목이에요. 소보루라는 빵을 자주 쓰세요? 사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크림이나 뭐가 네. 토핑이 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서 소보로를 자주 먹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발음이 다 오로 끝나는 발음이어서 그런지 예, 발음하기도 귀엽고 또 그 시에 제가 그 구절을 쓰게 될 때 약간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음악적인 기능으로 온 구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무구함과 소보로라는 것이 굉장히 예, 우연적으로 온 문구여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면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상이랑 현실의 지점들이 이렇게 묘하게 다가오는 이렇게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시를 거의 매일매일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의 소재라던가 그게 매번 새로운 걸 갖고 오긴 힘드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를 많이 쓰게 됐는데 착상이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도 그거를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와서 어떻게 시로 완성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렇게 써야지라는 계획 같은 것보다는 그냥 시작은 거기서 하되 시가 나아가는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에 남았던 시 중에 차가운 귀리라는 시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데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건지 궁금해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서로 조심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날이 그날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어떤 하루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쓴 건데 그냥 시작은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또 신랑이 보고 싶은 야구도 보고 있고 또 제가 뭐 그렇게 계란물 입혀서 토스트도 먹게 되고 그냥 그렇게 오늘은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라는 거를 차분하게 쓰다 보니까는 그 뒤에 스토리가 다정함을 잃은 부부 사이에 다시 다정함이 어떤 식으로 끼어들 수 있을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써진 시 같아요. 본인의 시집을 키워드로 꼽자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상적인 것, 그리고 모르는 것, 그리고 요약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일상적인 것에서 시를 시작하고,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알고자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다른 분야, 지식이라던가 학문적인 분야에서 그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모르는 채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항상 화두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가지로 요약되지 않는 거를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슬프다, 이건 기쁘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 기쁘면서 슬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하나인 감정만은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읽었을 때 그 구절보다는 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끝에 뭔가 질문이나 찌르는 것을 하나 던져줄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집을 묶을 때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성을 했어요? 구성은 처음에는 잘 쓴 거를 앞에다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만 펼쳐보고 끝까지 안 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제 시집을 계속 그 부를 구성한 걸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나 싶어서, 그게 아니라 어차피 잘 쓰고 뭐 하는 거는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다운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앞에 좀 나는 이런 것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앞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뭐 잘 쓴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2부에 배치하고,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6살 딸 아이가 있어서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시를 안 쓰는 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를 쓰려고 하는. 네, 거꾸로 어떻게든 시를 쓸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를 말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에 관해서 대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글 쓸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앉아있을 책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힙합을 들으면서 시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 3가지가 어쩌면 제일 평범하고 뭐 늘상 있는 거지만은, 사실 컴퓨터를 켜고 책상 앞에 앉는 게 제일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앉기만 하면 써질 수 있다는 말처럼. 네, 그래서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런 그건 시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럼 시를 쓸 때 항상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세요? 네. 음악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도 그렇고 늘 틀어놓고 있어서, 사람들이 뭐 집에 오면은 TV 틀어놓고 생활하듯이, 예, 저는 이렇게 일상 모드에서 글 쓰는 모드로 변환할 때, 예,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은 훨씬 더 그 전환이 빨리 되는 것 같아서, 예, 물론 쓰고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있는 거에 몰입하게 되면 내가 이미 뭐 몇 곡은 후딱 지나가 있고, 네. 예, 근데 일단은 이게 뭔가 외부와의 차단 기능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지은 시인님의 개와 수박 낭독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와 수박. 접시 위에 심심함을 올려놓고 굴러다니는 모든 것을 수박이라고 불러야지. 오후가 사라지는 놀이를 하고 있다. 나야 하고 부르면 응, 너야 라고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 꼬리를 흔드는 개가 있다. 오늘 이후에 무엇이 상하는지 알고 싶어 둥글게 파먹은 수박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수박은 그릇이 되어 가장자리가 말라붙었다. 그건 시간이 담기고 있다는 증거.
나는 찰랑거리는 오후 4시를 맛보려 했지만 순식간에 개가 핥아먹어버리고 개는 수박을 모자처럼 뒤집어 썼다. 1시, 2시, 6시 지저댔다. 시간을 삼켜 버린 개는 온통 늙어서 하얗고 불투명한 눈으로 식탁을 쳐다봤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식탁을 닦아둘 걸 그랬다. 식탁 아래 몸을 숨긴 개를 수박이라 부르면 개가 조금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고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듣고 싶어 냉장고 문을 열어두었다. 나야, 정말 나야. 수박은 간신히 꼬리를 흔들었다. 얼마나 웅크리고 있었는지 안과 밖이 구별되지 않았다.